어머님 세대는 전세로 시작할 수 있었겠죠? 근데 저희는 다르잖아요. 자가 없으면 시작도 못해요. 이 집을 물려주시면 그걸 담보로 대출받아 집을 사려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든 부탁인가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행운이 대박 나시길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며느리 민서가 내뱉은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고 옆에 앉아있던 제 아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침묵이 더 참담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서가 처음 우리 집에 들어올 때를 떠올렸습니다. 예의 바르고 겸손해 보였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젠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끝마다 요즘은요, 저희 세대는요라며 나를 낡은 시대의 유물처럼 대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야, 너 지금 그게 할 말이니? 너희가 힘든 건 이해하지만 내가 너희 집까지 해줘야겠니? 그 말에 민서는 피식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우리가 평생 전세로 살길 바라세요? 어머니는 자식이 잘 되는 게 보기 싫으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눈물부터 나더군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그토록 아껴준 자식과 며느리의 말일 줄이야.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더는 존중받지 않는다는 걸.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이들과 더 이상 가족이라 할 수 없다는 걸. 그래서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히 말했습니다. 도연아, 너도 민서도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 이름은 박정임입니다. 살면서 누구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꺼낸 적은 없었지만 이제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도 서글픈 이야기. 어쩌면 이 고백이 저와 비슷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 용기 내어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식은 내리사랑이라 했습니다. 그 말을 믿었고 저는 제 전부를 아이들에게 쏟았습니다. 특히 큰아들 도연이는 제 눈물과 땀으로 키운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다는 게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새벽마다 일터에 나가고 손이 갈라지도록 일했습니다. 그 아이가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수십 년. 그런데 그 도연이의 아내, 그러니까 제 며느리 민서가 제게 요구한 건 집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게 그렇게 힘든 부탁인가요? 라는 말과 함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사랑만 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랑이 결국 나를 이 지경까지 몰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보내기로요. 그리고 더는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과는 가족이라도 끊기로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결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처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부디 저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며느리의 그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든 날 이후 제 몸도 이상하게 더 무거워졌습니다. 숨이 차고 피곤함이 쉽게 가시질 않았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이라 여겼지만 어느 날은 혼자 일어서기도 버겁더군요. 그래서 큰맘 먹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 결과는 제 인생의 또 다른 절망이었습니다. 환자분 죄송하지만 암이 꽤 진행된 상태입니다. 지금으로선 수술도 어렵습니다. 항암 치료는 가능하지만 남은 시간은 길지 않을 거예요. 6개월 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귀에선 소리가 멀어지고 의자에 앉아있던 몸은 천근만근처럼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이제 곧 죽는구나.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평온함도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 맞춰 살 필요가 없겠구나. 남은 시간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진짜 나를 위해 살아도 되겠구나. 그리고 그 순간 단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도현이와 민서, 이 아이들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내야겠다. 그 아이들이 나를 가족이라 여기지 않는다면 나도 더는 가족이라 붙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둘째 준호와 막내 서연. 이 아이들과 함께 남은 시간만 잘 살아내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고 마지막 선택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그날 그 말 한마디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민서는 우리 집에 처음 인사 왔을 때만 해도 조심스럽고 상냥한 척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엔 식탁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는 게 시작이었죠. 요즘 사람들은 다 그래요. 어머님. 그 말에 저는 속으로 꾹 참았습니다. 요즘 세대라지만 어른 앞에서의 기본 예의는 변하지 않았다고 믿었으니까요. 명절이면 새벽부터 부엌에서 재료 다듬고 손이 퉁퉁 붓도록 전을 부쳤습니다. 그 아이는 늦게 일어나 대충 밥을 먹고는 조금만 쉬고 할게요. 란 말만 남긴 채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리고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구들끼리 모여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때도 민서는 한마디도 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휴대폰만 보며 피곤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죠. 민서야, 명절은 가족이 함께 정을 나누는 날이란다. 우리 조금만 더 같이 얘기 나누면 안 될까? 제가 조심스레 말하면 돌아오는 건 항상 같은 말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아침부터 너무 힘들었어요. 쉬는 것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그 아이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하나에 저는 점점 무력해졌고 작아졌습니다. 마치 내가 귀찮은 짐짝이라도 되는 듯한 태도. 아들 도연이조차 민서 눈치만 보며 저를 향한 말투가 변해갔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녁을 먹던 자리에서 민서가 꺼낸 한마디. 이 집, 어머님이 재산 정리하시면 저희 쪽으로 넘겨주실 수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시작하는데 어른들이 도와주셔야죠. 그때는 정말 내가 뭐가 부족했나,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내 인생을 다 부정당한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불 꺼진 부엌에 앉아 차가운 식탁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눈물은 뺨을 타고 떨어졌고 가슴은 마디마디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이젠 정말 끝내야겠다. 내가 이대로 무너지면 나를 지켜주는 준호와 서연에게도 죄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그 아이들을 불러 앉히고 제가 한 말, 그게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여름날 그는 내 손등을 감싸 쥐었습니다. 논두렁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던 내게 차가운 수건을 이마에 대어주던 그 손, 뜨거운 햇살보다도 더 따뜻했던 그 순간의 온기. 젊은 시절의 나는 그 온기 하나에 온몸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났습니다. 23, 햇살 아래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던 그날, 서울에서 방학을 맞아 시골 친척집에 내려온 청년 이병호. 낯선 도시 사람에게서 느껴진 건 경계가 아닌 설렘과 짜릿한 이끌림이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나를 찾아와 농사일을 도왔고 우리 둘만의 시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저녁 노을이 들면 그는 슬그머니 내 옆에 앉아 조용히 제 손을 잡았고 말 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짧은 정적이 어쩌면 가장 깊은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더 꽉 쥘 때면 나는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날 밤 그가 날 데려다 주던 길의 공기조차 달콤했습니다. 정임 씨, 저 요즘 계속 당신 생각만 납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마다 심장이 이렇게 뛰는 건 처음이에요. 그 말에 나는 대답 대신 그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고 가슴은 자꾸만 불편한 속삭임을 쏟아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졌고 사랑은 생각보다도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결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가 학업을 마치고 직장에 들어간 뒤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고 우리는 시골 마을의 조용한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작은 집, 좁은 방, 새벽마다 우는 첫 아이의 울음. 모든 게 힘들었지만 그와 함께였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몇 해 지나 우리 부부는 첫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도연이었습니다. 작은 손, 동그란 눈망울, 그리고 자그마한 울음소리 하나에 나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연이는 말 그대로 기대였습니다. 남편과 나의 첫 결실이자 잘 키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나 혼자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새벽마다 우는 도연이를 안고 토닥이며 나는 늘 되뇌었습니다. 이 아이는 꼭 내 삶을 빛내줄 거야. 그 후 둘째 준호가 태어났고 막내딸 서연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준호는 다정하고 묵직한 아들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묵묵히 옆에서 도와주며 가끔 제 손등을 잡고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서연이는 내가 늙어서 낳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죠. 어릴 적부터 눈치 빠르고 책임감 강한 아이. 내가 눈빛만 줘도 무슨 일 있는지 알아채던 그런 기특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연이에게 가장 많은 것을 쏟았습니다. 학원비, 참고서, 도시락. 아버지가 떠난 뒤에도 도연이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키우려 손이 갈라지도록 식당에서 일하고 비 오는 날엔 우산 없이도 일터로 나갔습니다. 형은 공부하는 게 일이야. 엄마가 도와줄게. 그 말로 다른 두 아이에게 미안함을 삼키며 도연이를 향한 기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리고 결국 좋은 배우자를 데려오겠다며 가슴을 펴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내가 쏟아부은 그 모든 사랑이 결국 나를 외롭게 만들 줄은요.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같이 미래를 그리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 말은 어느 늦은 오후 식탁에 앉아 마주한 도연이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수저를 들던 손이 멈췄고 가슴 한켠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우리 도연이. 이제 제 몫의 가정을 꾸릴 때가 되었구나. 엄마가 조금은 쉬어도 되겠구나. 그 순간 왠지 모르게 울컥했죠. 그래, 도연아. 엄마가 꼭 보고 싶구나. 그 아가씨 언제 인사 오니? 나는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보다 도연이의 설렘, 어린 표정이 더 궁금했습니다. 며칠 뒤 도연이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민서가 인사드리러 갈게요. 그날부터 나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장을 보고 부엌에 서서 도연이가 좋아하던 된장국, 잡채, 나물 반찬까지 준비했습니다. 우리 도연이 아내 될 사람에게 정말 좋은 인상 남겨줘야지. 그 마음 하나로 정성을 다했죠. 그리고 주말, 민서가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단정한 원피스에 곱게 묶은 머리, 예의 바른 인사와 낮은 눈빛. 안녕하세요, 어머님.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어머, 참한 아가씨구나. 첫인상은 분명히 좋았습니다. 조심스럽고 말도 또박또박. 내 눈엔 그저 아들 곁에 잘 어울리는 아이로만 보였죠. 하지만 그날 그 아이가 식탁에 앉아 밥을 먹던 모습을 보고 나는 어딘지 모르게 작은 이물감을 느꼈습니다. 입에 밥을 넣고도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그 손. 가끔씩 도연 쪽으로만 고개를 돌리며 내 쪽은 애써 피하듯 바라보는 눈빛. 그저 긴장해서 그런 거겠지. 나중엔 좀 더 편해지겠지. 그날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의심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 명절이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민서가 시댁에 오는 날, 새벽 5시, 나는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이 어릴 적 좋아하던 갈비찜,
지연이가 항상 찾던 잡채, 준호가 없으면 안 되는 모둠전까지 하나하나 정성을 담아 차렸습니다. 민서가 도착한 건 오전 11시. 늦잠을 잔 건가 싶었지만 나는 괜찮다며 웃으며 반겼습니다. 어머, 멀리 오느라 고생했지? 피곤했을 텐데. 그 아이는 잠긴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는 식탁에 앉아 대충 밥을 먹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나는 부엌에서 하루 종일 혼자였습니다. 전 부치랴, 국 끓이랴, 상 차리랴. 내가 아프다는 걸 말할 틈도 없이 손은 쉴 새 없었습니다. 잠깐이라도 민서가 나와서 뭐 도와드릴까요? 그 말 한마디만 있었더라면 그날의 피곤함이 이렇게 쌓이지 않았을 겁니다. 식구들이 모여 앉아 식사할 때도 민서는 조용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릴 뿐 말 한마디 보태지 않았습니다. 민서야, 명절은 가족끼리 이야기 나누고 정 나누는 시간인데 우리 조금만 얘기할까?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그 아이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움직이느라 너무 피곤해서요. 조금만 쉬게 해주세요. 그 순간 내가 이 집의 주인인지 아니면 그냥 밥 해주는 일꾼인지 모를 만큼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서는 도연의 옆에 앉아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가족을 대하고 싶은데 시댁은 왜 자꾸 기준을 강요하죠? 그 말이 귓가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기준을 강요한다. 내가 바란 건 다정한 말 한마디, 그리고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그저 작은 바람뿐이었는데 나는 그날 처음으로 이 아이 뭔가 다르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후로도 민서는 우리 집을 종종 찾았지만 그때마다 나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늘 같은 모습이었고 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이든 평일이든 집안일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려주면 감사하다는 말 대신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한두 입 뜨고 식사 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한 번은 내가 일부러 기회를 줘봤습니다. 당을 물린 뒤 일부러 그릇을 싱크대에 가득 쌓아두고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거실을 스쳐 지나 도연히 방에 들어가 버렸고 끝내 나 혼자 뒷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도연조차 민서가 아직 불편해서 그래요. 엄마,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그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집에서 도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민서의 표정은 점점 당당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중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민서에게 뭘 잘못했니? 아니면 내가 뭔가 불편하게 했니? 그 아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게 느껴져요. 대화할 때마다 자꾸 비교하시고 판단하시는 것 같거든요. 순간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참아온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잘해주려 했는데, 너를 내 딸처럼 아끼고 싶었는데, 그 마음이 부정당한 기분, 내가 애써 쌓아온 관계가 일방적인 오해로 짓밟힌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정말 내가 틀린 걸까? 그날 저녁 도연이와 민서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 반가웠지만 어딘가 표정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식사 후 민서가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 큰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숨을 고르는데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상상 너머의 요구였습니다. 저희 자가를 마련하고 싶어요. 전세는 불안하고 아이 가질 계획도 있다 보니 집을 좀 안정적으로 시작하고 싶어서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겠지. 근데 그 얘길 왜 나한테 하니? 도연이 옆에서 눈치를 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을까? 민서가 요즘 계속 고민이 많아서 그 말에 손에서 쥐고 있던 물컵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가 평생을 살아온 집, 남편이 생전에 피땀 흘려 일궈온 작은 보금자리, 그걸 담보로 내놓으라니 나는 묻고 싶었습니다. 너희는 왜 이 집이 내 인생 전부였단 걸 모르는 거니? 하지만 말 대신 내 뺨을 타고 흘러내린 건 조용한 눈물뿐이었습니다. 민서는 그 눈물을 보고도 마치 잘못한 게 없다는 듯 당당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투자예요. 결국 이 집도 나중엔 자식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지금 미리 도움을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나는 평생을 아이들 위해 살아온 내가 돈으로 평가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연은 말이 없었고 민서는 끝까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쌓였던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 아, 이 아이들과 나는 이제 끝이구나. 그날 밤 민서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결국 자식들 몫 아닌가요? 조금 미리 나눠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들은 건 당신은 이미 끝난 사람이라는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나는 아이들을 모두 집에 불렀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앉힌 뒤 말했습니다. 나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 6개월 정도 남았대. 순간 공기가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서연이는 조용히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침묵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이 순간조차 민서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엄마야. 앞으로 우리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말자. 엄마는 너희를 정리하고 남은 시간을 좀 편하게 보내려 한다. 잠시 침묵하던 도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엄마. 그게 엄마를 위한 거라면 따를게요. 그 후 나는 준호와 서연이와 함께 오랫동안 꿈꿔왔던 여행을 떠났습니다. 파리의 노을, 일본 벚꽃길, 뉴욕의 맨해튼 야경,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아주었고 서연이는 나를 위해 사진을 찍어주며 웃었습니다. 엄마, 우리 너무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엄마 인생을 살아야죠.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침내 눈물 대신 웃음을 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정원을 가꾸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천천히 내 안의 상처들을 덮었습니다. 며느리와의 연락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도연과는 가끔 안부를 주고받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인생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누군가의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아닌 그저 박정임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너무 짧고 우리 마음은 너무 소중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 내어 그 인연을 놓으세요. 그리고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과 진짜 당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